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셀러형이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던 이야기도 담겨져 있으니 그 부분은 한 중간 부분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에 미치는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어, 매파 파월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정도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세계 주요 은행들의 총재들의 금리 계속 올린다라는 영향성도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기존의 구로다 총재에서 가주오 그냥 가자 좀 비슷하죠. 네, 일본 총재가 물가 상승세 내년 더 가파라질 것 같다. 합리적 근거가 나오면 긴축 전환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스탠스를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인플레 잡을 때까지는 주변국들의 금리 인상 추이는 계속 여전히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달에 있는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좀 달러와 강세가 약간 누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미국도 두 번 정도가 남아져 있어서 여전히 어느 정도 뭐 1200원대를 다시 깨질 일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FTX 소식으로는 그나마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면 좀 센스 있게 또 빠르게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FTX 거래소 활동 재개를 위해서 투자자들 초기 논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90억 달러의 고객 손실 보상 여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고객 자금 청구 증명서 제출 기간도 9월 29일 정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한 부분만 안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여력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FTT 토큰의 가격 추이가 여전히 변동폭이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게 FTX 거래 활동 재개에 따른 효과는 단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 두드려 맞는 역할의 중개자 역할로서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또 조금은 둔해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FTX에 있는 이 소생적 요건이 빨리 올라와야 뭐 여러 가지 규제에 있는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국내 투자자 2명 중 1명은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 중이다 라고 해서 응답 비율은 33%인데 손실을 봤다라는 이는 45.9%로 손실을 본 보유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득을 본 경우 누적 수익률은 평균 25% 수준이었고요. 손실을 본 경우에는 누적 손실률은 41.5%로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더 컸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전국에 거주하는 70세 미만 성인 2,500명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프라임 트러스트 고객이 맡긴 코인을 팔아서 출금 처리를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내용 문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냐면요, 수수료 제로 정책을 좀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과가 이제 법정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료였던 이유는 받아놨던 커스터디 지갑키를 잃어버려 새로 들어왔던 고객 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죠. 네. 그래서 파이어 블록사라는 기술적 문제로 구형 시스템과 병행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시스템에서 원래 조금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고요. 남은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출금 처리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계산된 것만 8,500만 달러 가량의 빚이 남아져 있었고요. 계속해서 고객이 인출할 경우 점점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되게 웃긴 건 새로운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좀 있었는데요. 이게 자회사가 하려고 했던 게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여기에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이 피해 금액 추산 여력과 이런 걸 어떻게 또 잘 넘어갈 것인지 정말 중요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고객의 인출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어 갖고 적응 권한이 남아져 있는 지갑을 손을 대해 가지고 이거 풍차 돌리기 했다라는 것인데, 다 뭐 코인판 원래 있었던 여러 유형 사례 중에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평균 가격이 28,136달러로 최대 3억 4,700만 달러로 12,333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발표 있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하락했던 추이에 따른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 파운더 샤샤와 7가지 러그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거 한 3가지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USDN의 멋대로 웨이브 자산 바스켓으로 변경해 버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게이트웨이를 폐쇄해서 사용자 USDT, USDC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미결제 채무 인수하겠다라는 제안, 사용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거나 부채와 자산의 인수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이브 바이백 재료에 큰 펌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바이백 선언 역시 새로운 러그풀 엑싯을 위한 정황이지 않겠냐. 왜? 7가지 다 개판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지막 설거지 위한 러그풀 8번째를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부분이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 또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CFTC 기술자문위원회에서 7월 회의에 탈중앙화 금융 거래소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파이 ETF 신청으로 6월 GBTC 거래량이 7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BTC의 현재 할인가 마이너스 33%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이 계속 잘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금융사들은 조용히 입 닥치고 있긴 하지만 조용히 뒤에서 미소를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왜냐? 많이 물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청 자료를 수정을 해서 블랙록보다 먼저 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크가 통과를 못한다 라고 하면 나머지 것도 뭐 거의 통과가 안 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인도네시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23년도 발리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블랙록 회장도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10월에는 좋은 영향성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 호재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해외 금융계좌 관련해서 이제 가산자산도 이제 신고하라고 되어져 있죠. 6월 1일부터 6월 30일 22년도 보유계좌 정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신고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당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쭉쭉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건은 20억 원 이하, 2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 50억 원 초과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맥스가 20%고 관할로 따로 2억 원씩 됩니다. 이 2억 원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13년도 때부터 진행이 계속 그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어차피 20억 원 이하는 그냥 기본 10% 정도 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서도 뭐 외국인, 검정머리 외국인 친구나 뭐 그리고 만약에 가상자산 쪽에 뭐 해외 쪽에 뭐 두고 있는 뭐 해외 거래소나 뭐 이런 쪽이 뭐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50억 원 초과한 경우에 또 2년 이하의 또
이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벌금을 또 처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포상금 절차도 있습니다. 포상은 이제 20억 원 한도의 이제 탈세 제보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옵션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충족을 했었을 때 최대치로 받아갈 수 있는 포상금 최대치가 90억 원대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또 핵심은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죠. 저는 저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곧바로 가산자산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땡겨서 핵심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자산 쪽에서도 가장 큰 문제 내용이 요 내용. 자, 파산했었을 때 FTX 계좌에 있었던 거 신고 대상이냐? 22년도 중에 한 번이라도 5억 원 초과 월 말에 넘어갔었을 경우에 대상에서 나는 돈이 없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예, 대상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억울해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자,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이냐? 아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산자산에 개설된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콜드 월렛으로 보내놨다 라고 하면 요거 좀 세모표예요. 세모표. 그게 어느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세모표는 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한 건데, 자, 거래소 A가 가산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산자산 K의 기준일이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산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에는 가산자산 K의 가격은 산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현재 최종 가격 A 거래소 기반으로 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이 좀 애매한 포지션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최고 가격에 거의 근접한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여기에 있는 내용 문구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해외 거래소라고 하면 이게 원화로 계산을 한 번 더 해서 5억 원이 초과되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월말 기준이니까 평균 추이에 있는 계산 추이도 여기에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외 쪽을 만약에 가져간다. 근데 그게 기존에 있었던 해외 거래소나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개인 지갑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KYC 이전이다. 가장 깔끔한 건 연도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2020년도 이전 거가 가장 좋습니다. 애매한 세모, 2020년도가 좀 세모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2019년도 11월, 12월 달에 거의 다 준비를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2020년도 때 발행 시점은 또 10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 이거를 그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땡겨서 볼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국세청 마음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 구간도 세모이다 라고 저는 지칭을 말씀을 드리면서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세무 대리인을 거쳐서 전문가 분들은 이런 건 좀 애매하고 뭐 해당에 있는 세무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대답을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신고해라 라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신고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제발 해당의 그걸 신고 안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그 목적이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었을 때 이걸 잘 풀어서
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탈세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를 탈세를 잘 편법으로 이야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조금씩 써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생각을 하고 목표에 좀 잘 설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한다라는 건 탈세고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데 용도에 있어서 그 준비 과정까지도 생각을 안 해놓고 한다고 하면 그게 약간 좀 무의미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가 마스크 안에 있는 이더리움이 들어있다. X. 복구 구절에 맞는 계좌가 이더리움이 들어있다. O.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메타마스크 부분에 따라서 내용은 없죠. 네, 이 해당 문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에는 없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이분이 메타마스크 계좌에 간편하게 만들고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복구는 어디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론, 뭐 해외 거래소에서 5억 이상 내 자산 들어있다 신고 대상, 메타마스크든 뭐든 지갑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정 생성하고 직접 관리했다 신고 대상 아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어차피 구색천 전화해봐야 모르는 애가 태반입니다. 네. 애매하고 모르고 그것도 왜 애매하게 알려주냐, 책임 소재가 또 자기한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녹취를 해놓고 물어보고 나중에 이거 세금 더 이상 많이 나왔다. 그럼 세무공무원 누구누구 분한테 이렇게 들었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분도 같이 끄집어 가면서 물고 뜯고 맛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무에 따른 공부도 어느 정도 돈이 좀 많이 모였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용도로 잘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목적도 잘 교묘하게 피해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불법 부분을 이렇게 뭐 강조하거나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